늦가을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골 마을. 각정수 노인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잠자리에 들려 했다.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습관 때문에 일찍 잠드는 것이 중요했다. 야옹, 야옹.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노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것도 집 바로 앞에서. 하영아, 왜 그러니? 노인은 슬리퍼를 끌며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하얀 털의 고양이가 창고 앞에 앉아 있었다.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하영이는 평소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무슨 일이야? 밥그릇이 비었나? 하지만 하영이는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창고 문을 바라보며 울어댔다. 노인이 손을 내밀어 안아보려 하자 고양이는 피하지도 않았다. 다만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아빠, 뭐 하세요? 집 안에서 둘째 딸 미영이 얼굴을 내밀었다. 하영이가 이상해서 말이야. 계속 우는데 고양이가 밤에 우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미영은 하품을 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밤새 하영이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마당에 나와 보니 하영이는 여전히 창고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는지 털이 이슬에 젖어 있었다. 야, 이 녀석아, 밤새 거기 있었니? 노인이 다가가자 하영이가 일어나 창고 문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스르륵, 스르륵. 나무문에 하얀 자국이 생겼다. 뭘 그렇게. 노인은 문고리를 잡고 창고를 열어보았다. 농기구와 오래된 가구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영이는 계속해서 바닥 한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 뭐가 있다고.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하영이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처음엔 신경 쓰다가 점차 익숙해져 갔다. 동물은 원래 예민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다.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요? 아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밥도 잘 먹고 다른 건 멀쩡한데. 창고 앞에서만 저러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영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째 되던 날, 노인은 새벽에 일어나 창고 앞으로 갔다. 역시 하영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영아,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를 쓰다듬자 하영이는 처음으로 야옹거리며 노인의 손등을 핥았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을 보며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하영이가 바닥을 긁는 곳이 항상 같은 자리라는 것을. 창고문 바로 앞, 시멘트가 살짝 갈라진 그 지점을 말이다. 하영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내렸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와서 어쩌나. 박정수 노인은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다. 빗물이 마당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오는 날엔 집 안으로 들어와 웅크리고 있던 하영이가 여전히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저 녀석, 비에 흠뻑 젖겠네. 노인은 우산을 들고 나가려다 말았다. 하영이를 억지로 데려와 봤자 다시 나갈 테니까. 대신 창고 처마 밑에 작은 담요를 깔아주었다. 여기라도 있어라. 하지만 하영이는 담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다. 비에 젖은 하얀 털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다. 천둥이 연달아 울리고 건개가 마당을 환하게 비췄다. 화르르릉, 우당탕, 새벽 4시경. 큰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깼다. 뭐야,
뭔 소리야? 노인이 급히 마당으로 나가자 창고, 지붕 한쪽이 무너져 있었다. 오래된 기와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 흩어져 있었고 나무 석가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양이었다. 지붕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 평소 발톱으로 긁던 그 지점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양아, 위험해. 노인이 달려가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하양이는 계속 그 자리를 바라보며 애처롭게 울어댔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들과 사위가 뒤따라 나왔다. 지붕이 무너졌네. 비 그치면 수리업체 불러야겠어.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네요. 아침이 되어 비가 그치자 노인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너진 지붕 아래 바닥이 움푹 패이면서 시멘트 바닥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런데 그 아래 흙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이게 뭐지? 노인이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녹슨 철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 남자 신발 상자만 한 크기에 녹이 군데군데 슬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며느리 수진이 다가왔다. 글쎄, 언제 묻어놓은 건지. 노인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아빠, 함부로 열어보지 마세요. 누가 묻어놓은 건지도 모르는데. 큰딸 미선이 말했다. 이 집이 우리 집인데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묻어놓으신 건지도 모르고. 노인은 드라이버로 상자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비틀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 봉투 하나,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정성스럽게 접혀 들어 있었다. 편지인가? 노인이 봉투를 꺼내는 순간 바람에 날릴까봐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다. 사진을 보니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리고 신문 스크랩. 색이 바래 노랗게 변한 신문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제 아동 실종 사건, 화재 현장에서 사라진 8세 소녀 행방묘연. 날짜를 보니 1975년이었다. 거의 50년 전 일이었다. 이게 왜 우리 집에.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때 하영이가 다가와 상자 주변을 빙빙 돌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조용해졌다. 아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노인은 편지 봉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50년 전 자신이 22이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 시절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람에 신문지가 바스락거렸다. 하양이는 이제 평온한 얼굴로 나당 한쪽에 앉아 털을 다듬고 있었다. 박정수 노인은 하루 종일 철 상자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편지를 열어야 할지, 그냥 경찰에 맡겨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둘째 딸 미영이 밥상을 차렸지만 노인은 젓가락을 들 기분이 아니었다. 미영아, 1975년에 우리 마을에서 큰 화재가 있었던 거 기억나니? 197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거려. 왜요? 아니다. 그냥.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해 자신은 22.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마을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결국 편지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것이다. 50년 가까이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 한다. 1975년 가을, 김씨네 방앗간에
큰 불이 났던 날을 기억하느냐? 그날 밤 나는 불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창고 뒤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김서방네 딸 순이었다. 아이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의식을 잃었다. 나는 급히 아이를 업고 보건소로 달려가려 했다. 그런데 노인의 손이 떨렸다. 김서방.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마을 어귀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사람 아니었나.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때 마을 이장 최 씨가 나타났다. 그는 내게 아이를 넘기라고 했다. 아이 부모들이 이미 죽었으니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최 씨의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났고 손에는 성냥갑이 들려 있었다. 그가 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신문에서 아동 실종 기사를 보았다. 순이는 화재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었다.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때서야 알았다. 최 씨가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버린 것을. 노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최 이장. 그 사람도 기억났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집안 출신으로 나중에 군의원까지 지낸 사람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겁쟁이였다. 최 씨가 가진 권력과 돈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는 내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 만약 말하면 온 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다. 순이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끝내 딸이 불에 타 죽었다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다. 이 상자에는 그때의 신문 기사와 순이 사진이 들어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묻어둔다. 정수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박철수. 편지를 다 읽은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1985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우울해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 노인은 사진을 다시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순이라는 이름의 아이.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하영이가 다가와 노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고양이는 마치 위로하듯 가르랑거렸다. 하영아, 내가 알려준 거구나. 아버지가 평생 숨겨두신 비밀을. 노인은 결심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다. 50년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다. 순이와 그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아버지를 위해서.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하영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노인은 철상자를 들고 마을 파출소로 향했다. 하영이가 뒤따라왔다. 어르신. 웬 상자를. 젊은 경찰관 김동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집 창고 밑에서 나온 건데 5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아서요. 노인은 편지와 신문 스크랩,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김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거 정말 1975년 자료네요. 잠깐만요. 본서에 연락드려야겠습니다. 1시간 후 시 경찰서에서 수사팀이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이성민 경위가 팀을 이끌었다. 박 어르신, 이 편지가 정말 아버님이 쓰신 게 맞나요? 네. 필체가 아버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내용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들과 일치해러. 이 경위는 신문 스크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김순희, 이 이름 기억나네요. 제가 신참 때 선배들이 가끔 얘기하던 미제 사건이었어요. 당시 수사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수사팀은 1975년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 노란 파일철에는 당시 조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박 어르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위가 노인을 다시 불렀다. 당시 최성만 이장이 화재 신고를 했는데 신고 시각이 좀 이상해요. 불이 난 지 1시간이나 지나서 신고했거든요.
1시간이나요? 네. 그리고 화재 원인 조사에서도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됐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수사팀은 최성만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5년에 사망했지만 당시 관련자들 중 일부가 아직 생존해 있었다. 최 회장이 당시 김서방 부부와 토지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경위가 설명했다. 김서방이 소유한 땅이 나중에 도시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는데 최 회장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헐값에 사려다가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방화를 추정입니다만 김서방 부부를 제거하고 토지를 차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순이 양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겠죠. 수사는 계속됐다. 최성만의 친척들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성만의 조카 최영수 씨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1975년 그날 밤 최성만이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해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고아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순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서울 일대 고아원 기록을 모두 조회해봤는데 1975년 가을에 입소한 8세 여아가 몇 명 있어요. 그중 한 명이 순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다.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란 박미숙 61씨가 순이임이 확인됐다. DNA 검사 결과 김서방 부부의 친족으로 판명된 것이다. 정말 저예요? 박미숙 씨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다니. 마을에서는 김서방 부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다. 48년 만에 딸을 만난 부모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박 어르신, 아버님이 큰일을 하셨네요. 이 경위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순희 씨도 가족을 찾았고요.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하양이를 쓰다듬었다. 하양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비밀은 영원히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하양이는 가르랑거리며 노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박정수 노인은 마당에서 하양이가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털을 다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신기해.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양이는 더 이상 창고 앞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대문 너머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양이를 보러 온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후 하양이는 마을의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다. 아이들은 하양이를 진실을 찾은 고양이, 영웅 고양이라고 불렀다. 하양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하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아이들이 쓰다듬어 주는 것을 받아주었다. 할아버지, 하양이가 정말 땅 속에 묻힌 비밀을 찾은 거예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었다. 그렇지. 하양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이의 나이가 순이와 비슷해 보여 마음이 짠했다. 우와, 하양이 대단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하양이는 기분 좋다는 듯 가르렁거렸다. 오후에 박미숙 씨가 찾아왔다. 이제는 진짜 이름 김순이로 불리고 있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순이는 하양에게 고급 캔 사료를 가져왔다. 이 아이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순이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48년을 고아로 살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찾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하영이를 안아 올렸다. 고마워, 하영이.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뻔했어. 하영이는 순이의 볼에 코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마치 순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녁 무렵 노인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하영이도 따라왔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야 해결했습니다. 노인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텐데 이제 편히 쉬세요. 순이도 찾았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영이, 이 작은 녀석이 아버지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하영이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숙연한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인은 하영이를 안아 올렸다. 하영아, 넌 어떻게 알았을까? 그 땅 밑에 뭔가 있다는 걸. 하영이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비밀이야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수야.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아침에 일어나니 하영이가 창문 옆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영이를 수호 고양이, 진실의 고양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하영이에게 간식을 주며 놀았고 어른들은 하영이를 보며 동물도 사람 못지않다고 감탄했다. 참 신기한 일이야. 고양이가 50년 된 비밀을 밝혀내다니. 하영이가 아니었다면 순이 씨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 아냐. 박노인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고마워하실 거야.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다. 진실을 지킨 고양이의 이야기. 그리고 50년 만에 밝혀진 한 가족의 슬픈 역사. 박정수 노인은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버지의 무거운 비밀을 대신 풀어낸 것 같아서였다. 하영아, 고생 많았어. 노인이 하영이를 쓰다듬자 고양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가르랑거렸다. 마치 천만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다. 평화로운 오후였다.